행정학과 박정수 교수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인문 1에서는 저희가 일과 그리고 시간 그리고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 수험생들의 인문학적 이해 능력 그리고 사회과학적인 분석 능력을 측정하고 이것에 더해서 통합적인 사고 그리고 비교 및 대비 능력, 표현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가를 살피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잘 보시는 것처럼 이 제시문 가에서는 이 철도 시간이라는 어떠한 시점도 고려하지 않고 조금의 예외도 인정하지 않은 획일적인 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상이 철도에서 좀 더 가까워지고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다른 지역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면서 출발과 도착 시간만이 중요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과정의 다양성과 상이함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제시문 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간이 지극히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열흘거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루도 채 살지 못하는 존재에서부터 8,000년을 넘게 사는 그러한 존재까지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짧은 수명의 존재가 가지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 이 매우 긴 수명을 가진 존재의 인식에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음을 논하면서 우리가 소소한 지혜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더 큰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와 나의 지문에 비해서 제시문 다는 현재가 과거의 기억과 미래를 향한 결단이 교차하는 일종의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시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찰나에 불과한 것과 같은 현재라는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변화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한 인간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중요한 해석의 지평이라는 것입니다. 제시문 다의 이러한 해석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제시문 가의 획일적인 시간은 각 존재들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과거와 미래의 연결고리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다양한 삶이 빚어내고 있는 이야기들의 다채로움을 온전히 볼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비인간적인 시간관이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시문 나의 상대적인 시간은 자칫 삶의 시간 길이에 비례하여 지혜의 크기가 커진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반나절을 사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 존재의 현재는 충분히 그의 이전 시간과 이후의 시간 간의 이 교직을 통해서 고유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매우 짧은 시간을 사는 존재의 한계에서도 그 나름의 가치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문제 1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고요. 이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시문 라와 마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삶의 중요한 조건으로서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간을 잘 활용 관리해서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방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라와 마는 굉장히 상이한 그러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시문 라가 나타낸 시간은행 제도라는 것은 삶에서 시간이 인간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다양한 내용과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1시간이라 하더라도 별일 없이 소요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이를 공동체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재능을 봉사하는 시간으로 환원해서 서로 교환을 하면 삶이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진다. 예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타인의 강아지를 훈련해 주는데 봉사하는 나의 1시간은 필요에 따라 내 집을 색칠하는 다른 타인의 봉사의 1시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 따르면 시간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고 똑같은 한 단위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이 단순히 인간의 삶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고정된 단위가 아니라 인간의 활용에 따라서 사회 문화적으로 그 의미가 다양하게 생성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시문 마는 인간의 자율의지로 바꾸기 어려운 생체 시계를 타고난다라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이 제시문 라와는 확연히 다른 시간관을 보여주는데요.
이 정재승 저자는 인간의 뇌 식교차상의 핵이 신체의 24시간 주기에 맞춰서 활동하도록 하는 중앙 통제 시계의 기능을 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결국 모든 인간의 신체가 이러한 타고난 생체 시계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이러한 생체 시계에 맞춰서 가장 깊은 수면을 취하거나 신체가 가장 효율적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최대한 이에 맞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 얘기를 풀어갑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시간의 문제를 비교해서 어떻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지 하는지를 적절히 추론,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초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문 3에 대해서는 제시문 바에 있어서 이 바와 사는 인간의 노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두 글은 동물과의 비교를 통해서 인간의 일이 갖는 특징을 파악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와 사의 두 제시문은 인간의 노동을 이해하는 관점이 궁극적으로 다르다라는 점에서 상이합니다. 바의 경우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노동 시간이 길고 문화권에 따라서 노동 시간도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인간의 노동을 문화적 훈련의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는 일벌, 일개미도 낮 시간에 20%만 일을 하는데 반해서 인간의 노동 시간은 지나치게 길고 그것은 돈과 미래를 걱정하기에 생기는 무력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제약시하고 이 쉬고 싶은 욕구마저 억제하며 이루어지는 인간의 노동을 문화적인 훈련을 통해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이 글은 자연스럽지 않은 문화적 산물인 인간의 노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시문 4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일이라는 창조적인 작업을 통해서만 인간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점에서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일을 함으로써 동물과 구별되고 일은 땀과 인내를 수반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노력을 요구하지만 그렇기에 인간의 노동은 엄숙하고 거룩하고 고귀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시문 바와 사는 동물과의 비교를 통해서 인간의 노동이 가는 특징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공통점, 일에 대한 가치 판단은 다르게 지적을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 비교를 하는 그러한 부분에 초점이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문 2의 경우에 있어서 이 제시문 가는 서양 철학자들의 사상에 나타나는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데카르트 모두 이 인간과 자연은 이분법적으로 분리돼서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는 주체이고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는 도구적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시문 나의 주민들은 소와 흙으로 상징되는 자연을 숭배의 대상이자 성스러운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소를 영물로 여겨서 도살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에 흙을 숭배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에 속한 자연의 일부가 됩니다. 반면에 제시문 다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힘을 행사하는 지구에 비해서 인간의 힘은 미약하고 인간은 지구의 파괴자도 지구의 청지기도 될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간은 계몽적 자기 이익을 고려하여서 자연으로부터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자연을 대우해야 한다는 환경윤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지구의 거대한 힘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월적인 지위를 강조하는 가와는 대조적인 반면에 자연을 대우해야 한다는 환경윤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자연을 성스럽게 여기는 제시문 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연을 인간이 난 곳이자 들어갈 것으로 파악해서 스스로를 자연의 일부로 여기는 나와는 달리 다는 여전히 자연과 인간의 힘을 비교하며 자연을 인간의 이익에 맞춰 이해하고 있기에 가의 이분법칙 인식과 유사한 맥락에 있다는 두 가지 포인트를 지적하는 것이 초점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의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각 제시문에서 나오는 그 현상을 비판하라라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제시문 다의 관점에 따르면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대지에 전혀 힘을 미칠 수 없는 그러한 이 존재라서 차라리 계몽적 자기 이익에 기초를 둔 황금률,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자연을 대우해야 한다는 환경윤리를 제안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활용해서 이 라의 이스터 섬 사람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재단과 석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부와 힘을 과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더 크고 화려한 석상을 세우다가 결국 숲의 파괴와 이로 인한 식량 부족으로 자멸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터 문명의 쇠퇴는 다에서 지적한 대로 자연의 힘에 비해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만약에 라의 그 섬 사람들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다가 제시한 황금률을 지켰더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계몽적 자기 이익의 기초를 두어서 자연을 대우했더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나무를 베고 이 숲을 훼손한다 하더라도 재생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속도에 맞추어서 나무를 베었더라면 그들은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근시안적 자기 이익의 근거에서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결국 자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비판하는 그러한 논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시문 마와 바 모두 환경 문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두 글의 저자는 공통적으로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폐기물의 처리, 환경 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이 해결 방법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 제시문 마의 경우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생산을 줄이고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환원해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유한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과도하게 생산할 때 자연 고갈, 쓰레기 처리 등과 같은 환경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서 이 마의 경우는 재활용, 다시 쓰기, 다른 물건으로 탈바꿈하는 등 삶의 방식을 교정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서 바의 경우는 이 불필요한 생산이나 소비에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화석 연료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그러한 기술상의 문제점에 넘어서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조력이라든지 아니면 풍력 같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해상 에너지를 통해서 개발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비교 설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경제학 문제인데요. 이 논리적으로 사실 너무나 맞고 틀리는 게 분명해서 이 이화라는 나라의 소득세율은 20%입니다. A의 소득은 300이고 B의 소득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 평균 소비 성향은 많은 사람은 가처분 소득이 높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가처분 소비 성향이 높겠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현재의 조세 정책 하에서, 그러니까 20% 조세 소득세율에 해서 A와 B의 가처분 소득 각각의 소비, 총 소비를 구하라라는 부분인데 단순한 곱하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300 곱하기 0.8, 150 곱하기 0.8, 240 곱하기 0.6, 120 곱하기 0.8 더하면은 240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도 그렇지만 세제 개편을 실시를 합니다. 일률적으로 이 소득세율을 10%로 낮추는 일환. 두 번째는 소득이 높은 사람은 조금 더 높은 세율, 이 낮은 사람의 경우는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그러한 두 가지 대안, 1안과 2안이 있을 때 각각의 가처분 소득, 소비, 총소비를 구하고 각 대안별 경기 부양 효과를 평가하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도 앞부분은 그냥 단순한 산수가 될 거고요. 이 300 곱하기 0.9, 150 곱하기 0.9, 그 다음에
270 곱하기 0.6, 135 곱하기 0.8. 이 두 번째 세제 개편의 경우는 이 255, 150, 그리고 153, 120. 그래서 총 소비는 273이 됩니다. 세제 개편안 1안에 비해서 2안을 하게 되면은 총 소비가 훨씬 더 크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1안에 비해서 2안의 경우 이 소득세를 0%를 적용하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총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이 2안으로 세제 개편안 나를 할 경우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으로 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세제 개편안 가와나 모두 정부의 세입이 45로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세제 개편안 나의 총 소비가 증가가 크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감면해줘서가 아니라 세금 감면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더 높기 때문에 소득세 감면이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율이 더 높고 이 고소득층의 소비 증가율보다 더 큰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 1안과 2안의 이 세제 개편안별 이 소득 분배 불평등 지수를 구하고 이것을 또 이익계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익계수와 현재 이익계수, 다시 말해서 소득세율이 처음에 20%였던 그 이익계수와 비교한 후 어떤 개편안이 소득 불평등 해소에 더 효과적인지를 평가하라.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정부는 소득을 재분배하고 이 경기를 활성화하는 두 가지 정부의 역할을 놓고 이 두 가지 정책이 하나의 조세 감면 정책을 가지고 이 둘 다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논하라라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이 세제 개편안 가를 시행을 할 때 이계수가 2였고 세제 개편안 나를 시행하게 되면 이계수가 1.7이 됩니다. 소득세가 20%였을 때는 이계수가 2죠. 그래서 이 세제 개편안 나가 소득 분배 불평등 해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에서 구한 답을 고려하면 세제 개편안 나,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조세 감면을 해주는 그러한 대안이 이 소득 재분배 그리고 경기 부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논하게 되면은 만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논술 입문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다양한 고전, 양서를 읽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지문이 아니라 복수의 지문을 가지고 비교하는 습관, 다시 말해서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아니라 각 저자들, 제시문을 쓰고 있는 그런 저자들의 관점에서 파악을 하고 개념을 이해하는 게, 연결을 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전과 같은 연습이 아무래도 오늘과 같은 것이 11월 본고사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동일한 주제를 놓고 반복적으로 답안을 작성하고 기출문제, 지시문 집중 탐구하고 어법과 명료한 표현, 정해진 답안지 분량도 우리가 아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내년 봄에 2화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